안녕하세요. 물질의 특성 내용 정리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교과서 200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주변에 있는 순물질과 혼합물을 구별하는 것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순물질이 뭔가요? 그렇죠. 한 가지 물질로 이루어진 걸 순물질이라고 하고요. 두 가지 이상의 순물질이 섞여 있는 걸 혼합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구별을 해볼까요? 자, 여기는 예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거 여러분들 우리 수업할 때도 했었어요. 순물질 볼게요. 어느 걸 요게 위에다 적어볼까요? 구리선은 어떨까요? 구리 하나의 물질로 이루어져 있네요. 얘 순물질입니다. 탄산음료는요? 요게 여러분들 잘 뭐 색소나 뭐 설탕, 물 여러 가지가 다 섞여 있죠. 얘는 혼합물이에요. 소금물 보겠습니다. 말에서도 알 수 있네요. 소금과 물 두 개가 혼합되어 있네요. 혼합물입니다. 암석도 여러 가지 이런 뭐 암석들 뭐 하다못해 흙, 모래 이런 것도 다 포함되어 있겠죠. 어렵다면 그것만 생각해도 돼요. 얘도 역시 혼합물입니다. 주스 어때요? 마찬가지예요. 뭐 물, 색소 여러 가지 들어있겠죠? 얘도 혼합물입니다. 순금 반지. 이거 여기 이름에 딱 알려주네요. 순금이라고 했죠? 다른 거 섞이지 않고 금만 있네요. 순물질입니다. 산소는요? 그렇죠. 산소만 있어요. 순물질입니다. 그러면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만약에 공기는요? 우리 지금 숨쉬는 이 공기. 여기는 산소, 이산화탄소, 질소 여러 가지가 다 섞여 있죠? 얘 같은 경우에는 혼합물입니다. 그러면 뒤에는 얘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교과서 201쪽에 또 다른 예가 나와 있습니다. 볼게요. 순물질. 여기에 다이아몬드 어떨까요? 얘가 왜 순물질입니까? 라고 할 수 있는데 요거 탄소 성분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다이아몬드 순물질 맞습니다. 자, 에탄올도 에탄올 하나로 이루어져 있어요. 순물질 맞아요. 염화나트륨도 염화나트륨 이거 한 물질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이거는 순물질이지만 만약에 얘 소금과 같죠? 소금과 물이 섞여 있는 소금물은요? 이것은 혼합물입니다. 그러면 이제 구별할 수 있겠나요? 자, 요게 혼합물 그럼 볼게요. 요게는 물도 있고 단백질, 지방 뭐 여러 가지가 들어있겠죠? 요거 혼합물입니다. 빵도 마찬가지예요. 녹말, 설탕 뭐 여러 가지가 들어있을 거예요. 요것도 역시 혼합물이고요. 모래, 아까 암석할 때 모래, 흙 이런 거 있다고 그랬는데 모래만 봐도 마찬가지예요. 뭐 석영, 장석 이런 것들이 다 섞여 있습니다. 우리 모래라고 그래서 요거 하나로 딱 이루어져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혼합물입니다. 각각에 대한 예! 잘 살펴보도록 하고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여러분들 201쪽에 아주 중요한 말이 나오네요. 우리가 지금 요 배우는 이 단원 이름이 나와 있어요. 자, 보도록 합시다. 물질의 특성이 뭐냐? 그러니까 그 물질만이 나타내는 고유한 성질을 물질의 특성이라고 합니다. 야, 이거 잘 알아둬야 돼요. 자, 요걸 가지고 우리가 순물질하고 혼합물 이런 걸 구별하고 뒤에도 계속 이런 물질의 특성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위에 볼게요. 그럼 우리가 색깔, 맛 이런 것들로 구별할 수 있을까? 색깔만 보면 알 수 있나요? 하얀색인 것들이 너무 많아요. 냄새, 맛 이런 걸로는 구별할 수 없다. 우리가 이런 겉보기만으로는 구별을 할 수 없어요. 얘네들은 그러니까 그 물질만이 나타낸 고유한 성질의 물질의 특성이 될 수 있을까요? 될 수 없습니다. 이런 거 안 돼요. 그럼 우리는 이미 배웠죠. 물질의 특성 뭐 있었어요? 밀도 있었어요. 또 용해도 됩니다. 용해도 그래서 우리 석출하는 거 이런 것도 배웠던 거 기억나죠? 또 어는 점과 끓는 점 이런 것들을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 가상 실험 같은 것도 했었죠. 어는 점, 끓는 점 이런 것들이 바로 물질의 특성이 될 수 있다. 그럼 하나만 놓고 볼게요. 밀도만 갖고 먼저 본다면 자, 이 값은 변할까요? 어떤 물질이 있어요. 이 물질의 밀도는 계속 바뀝니까? 아니요. 물질의 특성은 바뀌지 않아요. 이 물질이 어떤 밀도를 갖는다면 그 값은 바뀌지 않아요. 이 물질의 양이 많던 적던 상관없이 밀도는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얘와 얘 이렇게 둘이 서로 다른 물질 같은 경우는 밀도가 다르겠죠? 물질의 특성이 다릅니다. 대신 같은 물질이라면 밀도는 항상 같아요. 자, 이것도 다 잘 기억해둬야 돼. 그러면은 어떤 물질이 밀도하고 용해도 뭐 아니면 어는 점, 끓는 점 이런 것들이 다 같을 수 있을까요? 같을 수 없습니다. 거의 같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선생님이 모르는 어떤 무언가가 같다고 하더라도 이 밀도, 용해도 뭐 또는 밀도, 어는 점, 끓는 점 이런 것들이 모두 다 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그 물질만의 특성이다라고 해서 물질을 구별하는 걸로 사용되는 거죠. 첫 번째 물질의 특성 나왔습니다. 밀도이네요. 여러분들 교과서 202쪽입니다. 여기 밀도 나오죠? 밀도는 뭐예요? 부피분의 질량입니다. 그래서 단위가 뭐예요? 부피 세제곱 센티미터 퍼 그램. 이게 지금 세제곱 센티미터 그램. 요렇게 단위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렇게 단위를 쓰는 겁니다. 요거 반대로 되면 안 돼요. 밀도의 단위. 부피분의 질량이니까 이렇게 단위가 된다라는 거. 이것도 잘 알아둬야 됩니다. 그럼 뒤로 다시 넘어가 볼게요.
여러분 교과서 204쪽에 나오네요. 아까 했던 얘기요. 밀도는 일정한 온도에서 물질의 양에 관계없이 같은 물질에서는 항상 밀도는 똑같아요. 얘 물질의 특성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얘는 물질의 종류가 달라지면 밀도도 달라요. 물질의 종류마다 밀도는 다릅니다. 그래서 밀도는 물질을 구별할 수 있는 물질의 특성이 될 수 있다라고 했었어요. 표 6-1 보면 요거 다 외울 필요 없습니다. 요것만 봐도 알 수 있죠. 각각의 물질이 다 이렇게 제각각의 밀도를 가지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물질이 뜨고 가라는 현상은 밀도와 관련이 있다라고 해서 이 부분 우리 수업할 때도 했었어요. 물, 얼음, 알루미늄 조각, 아니면 나무 토막 이런 걸로 해서 위로 뜨고 가라는 걸로 알아봤습니다. 그럼 우리는 뒤에 있는 걸로 같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교과서 205쪽입니다. 205쪽 그림 6-3 보겠습니다. 자, 이것은 물에다가 달걀을 넣은 거예요. 그랬더니 처음에 어떻게 됐나요? 가라앉았어요. 이때는 그럼 물과 달걀 중에서 어느 게 더 밀도가 클까요? 그렇죠. 달걀이 가라앉았다라는 거는 달걀이 더 큰 거네요. 네, 이제 여기에다 소금을 넣어줬어요. 그래서 얘가 지금 소금물이 됐습니다. 소금물이 되고 더 넣어줬어요. 그래, 여기도 역시 소금물이죠. 얘가 더 농도가 높은 소금물이겠네요. 자, 그런데 달걀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떴어요. 그럼 얘가 떴다라는 건 밀도가 어느 게 더 큰 겁니까? 그렇죠. 소금물의 밀도가 더 큰 거죠. 더 작은 애가 위로 뜨니까요. 그래서 물과 달걀과 소금물의 이런 밀도를 우리가 비교를 해볼 수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이걸 알 수 있고 이것뿐만 아니라 무엇을 알 수 있냐? 이게 나와 있네요. 혼합물의 밀도는 성분 물질이 섞여 있는 비율에 따라 달라진다. 얘기했어요. 비율. 지금 소금물이 숟가락 1스푼 넣은 거랑 2스푼 넣은 거랑 얘에 따라 다 달라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도 내용 이해해야 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교과서 206쪽입니다. 여기부터는 용해도에 대해서 나옵니다. 우리 용해도 할 때 그때 얘기했었어요. 여러분들이 직접 문제 내봤었죠. 그래서 우리 모두 다 같이 그 문제 풀어봤습니다. 거기에서 낼 거라고 했어요. 한번 어디 있는지 다시 얘기해 줄게요. 지금 여기 보이는 화면은 여러분들 구글에서 우리 하는 과학방에 들어왔습니다. 보통 여러분들 스트림으로 그냥 바로 보는데 스트림 말고 수업으로 가서 보세요. 수업으로 들어가서 보면은 이렇게 날짜별로 다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럼 밑으로 쭉쭉쭉 내려가서 어디 있냐면 바로 학생이 만든 문제 여기 나와 있어요. 용해도 이거는 밤마다 날짜가 다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제목이 11월 9에서 13일 이때 이 주에 해당하는 곳에 학생이 만든 문제 여기로 들어가서요. 자, 관련 문제를 봅니다. 요거는 지금은 보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우리 그때 수업할 때 다 봤거든요. 여기에서 거의 다가 문제화됐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물론 요게 몇몇 가지는 겹치는 문제들이 있어요. 아무튼 요게 나와 있는 문제들 모두 다 이해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알았죠? 강조합니다. 모두 다 이해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별표 100개예요. 잘 보도록 하세요. 자, 그러면 다시 우리 교과서로 넘어왔습니다. 물질이 녹는 정도 용해도에 대한 용해도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볼게요. 여기 일단 몇 가지 용어에 대해서 나오네요. 골고루 섞이는 현상 이런 걸 용해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용해도에 대해서 배울 거라는 얘기하고요. 자, 이때 물은 용매이고 이때 설탕은 용질, 설탕물은 용액이라고 했었습니다. 용액. 여러분들 앞에 아까 구글에 올렸던 여러분들이 만든 문제에도 나왔는데 용액에 대한 것도 나와 있어요. 만약에 이때 용매가 물일 때는 우리는 수용액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용질의 질량과 용매의 질량이 합쳐지면 용액의 질량을 알 수 있겠지요. 그리고 또 어떤 얘기 했었냐면 얘가 완전히 용해됐다라는 거는 모두 다 고루 섞인 것을 말해요. 다시 말하면 용액에서는 용매와 용질이 모두 균일하게 섞여 있는 것을 우리 말해요.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고르게 섞여 있기 때문에 거름종이나 이런 걸로 걸르면 걸러질까요? 걸러지지 않습니다. 완전히 다 용해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는 거름종이로 걸러지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또 얘네들 용해도를 하면서 용질이 그 용매에 녹는 한계가 있다. 그 용매에 녹을 수 있는 용질의 양이 한계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고체 용해도에 대해서 했던 게 나옵니다. 자, 그럼 뒤에 그래프 보면서 볼게요. 여러분 교과서 208쪽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제 용해도에 대해서 나옵니다. 어떤 온도에서 용매 100g에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용질의 그람수를 우리는 용해도라고 한다. 그리고 온도와 용매가 같을 때 용해도는 항상 일정하다. 물질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얘도 물질의 특성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 나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거는 이 용해도를 곡선으로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얘를 용해도 곡선이라고 합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온도에 따라 그 물질이 얼만큼 녹을 수 있는지 용해도를 비교해 볼 수 있고요. 냉각했을 때 얼마나 석출되느냐 이런 것도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밑에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용해도 곡선에 대해서 나오죠. 온도에 따라서 이런 용해도의 차이가 가장 작은 게 뭘까요? 그쵸? 염화 나트륨 큰 차이가 없죠. 온도에 따라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온도에 따라 용해도의 차이가 큰 건 여기 질산칼륨 이렇게 쭉쭉 차이가 나는 거 보이네요. 그 다음에 우리 이 그래프 보면서 뭐 예를 들면 하나의 점을 놓고 볼게요. 뭐 요거를 놓고 볼까요? 어디 딱 떨어지는 부분 어디 있을까요? 여기라고 합시다. 여기. 자, 이 부분이라고 할게요. 이 부분이라고 한다면 질산칼륨은 60도에 용해도가 몇인지 그래프 보고 해석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은 내가 여기에 가득 이렇게 포화용액으로 앞부분에 포화용액, 불포화용액에 대한 얘기도 나옵니다. 그것도 한번 읽어보세요. 자, 그럼 내가 포화용액은 지금 여기 선으로 연결된 거 포화용액을 선으로 연결한 거예요. 이거보다 밑에 있으면 불포화, 더 위면 과포화라고 했죠. 자, 이렇게 포화용액으로 녹인 상태에서 얘를 냉각했다. 석출되는 양은 얼만큼이냐? 요거 별표 100개. 100개. 자, 이거 했었어요. 예를 들면 여기 나옵니다. 이렇게 했는데 뭐 요 온도까지 낮췄다. 지금 여기는 지금 딱 떨어지게 제가 놓지는 않았지만 그러면 짜자자자자자자 여기 있던 게 여기까지 이렇게 낮췄다. 그럼 이만큼이 석출되는 거겠죠? 여기에서 요거 값 빼주면 됩니다. 석출되는 거 계산하는 것도 꼭 할 줄 알아야 돼요. 자, 208쪽에서 209쪽에 넘어가는 쪽에 기체 용해도에 대해서 나옵니다. 기체의 용해도 여기 나오네요. 밑에 쭉쭉쭉 얘는 온도와 압력에 따라 변하는 거를 이제 알아보는 실험을 말해주고 있어요. 밑으로 내려올게요. 자, 위에 실험도 여러분들 보고 이해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시간 관계상 밑에 내용을 정리할게요. 그러면 여기에 기포가 발생하는 거는 여기 이 탄산음료 안에 기체가 용해되어 있는 상태예요. 근데 기포가 발생했다라는 거는 얘가 용해도가 낮아져서 빠져나오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기체의 용해도는 온도가 높을수록 낮아져요. 온도가 높을수록 낮아지고 압력이 낮을수록 낮아진다. 이렇게 온도와 압력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기체의 용해도가 온도가 높을수록 낮아져요. 자, 이런 것들 우리 얘 어디에서 찾아봤냐면 탄산음료 생각해보면 된다고 그랬어요. 콜라를 온도가 높은 곳, 그러니까 실온에 두느냐, 한여름에 실온에 두느냐, 아니면 냉장고에 두느냐. 언제 더 탄산이 많이 느껴진다고요? 그렇죠. 실온에 두는 것보다 냉장고에 두는 것이 더 톡톡톡톡 많이 쏩니다. 그러니까 더 온도가 낮을수록 용해도가 높아지고 온도가 높을수록 용해도는 낮아진다. 바로 그거에 대한 예라고 볼 수 있겠죠. 압력이 낮을수록 용해도가 지금 작아진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콜라를 뚜껑을 꼭 닫아놓은 제일 처음에 있을 때 압력이 가장 높은 그 상태일 때가 가장 톡톡톡 많이 써요. 기체가 많이 용해되어 있는 거고요. 뚜껑을 여는 순간 압력이 낮아지죠? 그러면서 기포가 뽀글뽀글 나오면서 거기 녹아있던 기체가 빠져나오는 겁니다. 기체의 용해도가 작아지기 때문에 이렇게 기포가 생기면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압력이 낮을수록 낮아진다. 이것도 얘랑 함께 같이 알아두면 됩니다. 다음 쪽입니다. 210쪽. 물질의 상태가 변하는 온도. 상태가 변한다라는 거는 뭐 예를 들면 기체에서 액체, 액체에서 고체 이렇게 변할 때의 온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물을 생각해 보면은 쉽겠죠. 물이 고체에서 액체로 될 때, 그다음에 액체에서 기체로 될 때, 아니면 기체에서 액체로 될 때, 액체에서 고체로 될 때. 우리는 이것을 액체가 고체가 되는 걸 물이 얼어버려요. 얼어버리는 거를 어는 점이라고 하고요. 액체인 물이 수증기로 됐다. 이러면 끓는 점이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워요. 그러니까 냉각될 때의 어는 점과 가열될 때의 끓는 점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과서 212쪽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앞에 내용 어는 점, 끓는 점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이것을 순물질과 혼합물을 어는 점, 끓는 점을 비교해 보면서 구분해 보는 거예요. 자, 그럼 밑에 볼게요. 여기 먼저 첫 번째 보이는 이 그래프는 냉각 곡선이에요. 점점 온도가 낮아지는 거 볼 수 있죠. 냉각 곡선. 그 다음에 얘는 점점 온도가 올라가죠. 가열 곡선입니다. 먼저 냉각 곡선 먼저 볼게요. 냉각시킨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지금 얘 물이네요. 물이 지금 점점점 냉각했는데 어느 순간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돼요. 우리 이렇게 일정하게 유지되는 이 구간에 뭐라고 그러죠? 어는 점이라고 합니다. 근데 소금물 이렇게 혼합되어 있는 거 얘는 순물질인데 혼합되어 있는 애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온도가 어느 점이 일정하게 나타나지 않아요. 지금 얘는 어느 점을 알 수 있는 건 물밖에 없어요. 얘는 어느 점을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느 점이 계속 낮아지는 걸 볼 수 있죠. 낮아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가열 곡선도 마찬가지예요. 물 같은 경우는 계속 가열을 해요. 그럼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이 구간은 우리 뭐라고 그런다고요? 끓는 점이라고 합니다. 물 같은 경우에는 끓는 점이 딱 보이네요. 100도예요. 그쵸? 소금물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일정하게 끓는 점이 보입니까? 아니요. 끓는 점이 일정하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 지워졌네요. 일정하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끓는 점이 계속 높아지는 걸 볼 수 있죠. 우리 그래서 이 그래프만 가지고도 사실 지금 여기 물과 소금물 이런 것들이 다 주어졌는데 이게 없어도 어느 게 순물질이고 어느 게 혼합물이다 구별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구별하냐면 냉각곡선이라면 어느 점을 가지고 알 수 있고요. 가열곡선이라면 끓는 점을 가지고 알 수 있어요. 어느 점이 일정한 거는 순물질이다. 어느 점이 일정하지 않는 것은 혼합물이다 라는 것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자, 뒤로 넘어와서 이제 혼합물의 분리에 대해서 나옵니다. 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분리할 수 있어요. 혼합물을 먼저 끓는 점 차를 이용해서 분리하거나 밀도 차를 이용해서 분리하거나 재결정을 이용해서 분리하거나 아니면 크로마토그래피를 이용하거나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는 혼합물을 분리할 수 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할 때 얘를 많이 찾아봤었어요. 그럼 얘와 끓는 점 차를 이용한 거냐, 밀도 차를 이용한 거냐 이것을 구별할 수 있으면 됩니다. 구분할 수 있도록 하세요. 예를 들면 끓는 점 차를 이용한 거 뭐냐, 증류 이런 것들 기억나죠? 그래서 원유를 끓는 점 차를 이용했다라는 얘기 나오고요. 그 다음에 밑에 밀도 차를 이용한 거, 요 그림에도 나오네요. 뭐 물하고 기름, 요것도 밀도 차를 이용한 거죠. 위에 것만 쭉 따라내면 되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이거 말고도 또 우리 뭐 봤더라? 여기에서 사금 채취 이런 것들도 봤었어요. 자, 이렇게 분별 깔때기 스포이트로 이용한다. 물하고 기름을 액체 혼합물에 이렇게 한다라는 얘기했었고 바다에 이렇게 기름이 유출됐을 때 밀도차를 이용해서 한다. 사금 채취, 그 다음에 혈액의 원심 분리를 이용한다. 이런 것들도 다 밀도차를 이용한 것들입니다. 자, 그럼 뒤로 넘어가서 재결정을 이용한 것들 요거 선생님이 얘기했었을 거예요. 포도즙에서 밑에 이렇게 초록색이란다. 보라색으로 이렇게 딱딱하게 되어 있는 거 이것도 역시 재결정돼서 그래요. 온도가 낮은 곳에 있으면서 우리 석출 개념과 비슷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 말고도 어떤 것들이 있냐? 예를 들면 천일염 이것을 소금으로 정제하거나 아니면 약 이런 것들을 순수한 약으로 정제하거나 이럴 때 이런 재결정 방법을 이용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크로마토그래피에 대해서 나오네요. 크로마토그래피는 조금 여러분들 어려워할 것 같아서 조금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크로마토그래피는 밑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수성 사인펜의 잉크를 나눌 때도 이 크로마토그래피를 이용합니다. 크로마토그래피에 대한 얘기가 바로 여기 나오네요. 혼합물을 이루는 성분 물질이 용매에 따라 이동하는 속도가 다른 것을 이용해서 혼합물을 분리하는 방법을 크로마토그래피라고 합니다. 자, 이것은 같은 물질이라고 하더라도 사용하는 용매에 따라서 이동하는 속도가 다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용매의 선택을 잘 고려해서 해야 합니다. 자, 이것뿐만 아니라 여기 밑에 나온 얘기가 있어요. 이 크로마토그래피를 사용하는 것은 어디에 쓰냐면 약물 복용했을 때 확인한다고 이 크로마토그래피를 이용한다고 그랬죠. 그러면은 아주 소량으로 되어 있어도 이것을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매우 적은 양도 혼합물도 분리할 수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비슷비슷한 애들, 물질의 성분이 비슷비슷한 애들끼리 섞여 있을 때도 이 크로마토그래피를 이용하면 좋아요. 이 두 가지가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서로 비슷한 성질을 분리할 때도 좋고요. 아주 적은 양이 섞여 있을 때도 분리하기 좋습니다. 그때 이 크로마토그래피를 이용한다라는 얘기도 나와 있어요. 그리고 약물 복용 검사나 의약품 성분 분리 단백질 이런 것들을 다 할 때 크로마토그래피를 이용한다. 여러분 교과서 228쪽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물질의 특성을 이용해서 진짜 혼합물을 한번 분리해보자. 그래서 여러 가지 물질을 한번 섞어봤어요. 거기에 이제 여러분들 228쪽에 이렇게 표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이죠? 이걸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진짜 한번 내가 분리를 해보겠다. 별표 100개, 100개 한번 해봅시다. 먼저 첫 번째. 얘네들이 다 섞여 있어요. 그럴 때 첫 번째 뭐를 볼지 처음에 하면 좋을까요? 그렇죠. 얘네들이 일단 다 섞여 있다면
지금 물하고 스타이로폼은 이렇게 밀도 차이가 다르죠. 스타이로폼과 물을 비교했을 때 얘는 1보다 작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 위에 뜰 수 있겠죠. 그럼 얘 먼저 일단 제일 처음에 할 수 있겠네요. 얘 뭘로 하면 될까요? 뜰채로 그냥 이렇게 위에 걷어내면 되겠죠. 채로 이렇게 걷어내면 됩니다. 요거는 뭐를 이용한 겁니까? 밀도를 이용한 거죠. 왜냐면 얘는 물보다 밀도가 더 작기 때문에 위에 떴어요. 요걸 이용해서 처음에 뜰채로 스타이로폼을 먼저 빼냅니다. 분리해내면 되고요. 두 번째, 그 다음에 뭐를 하면 될까요? 지금 염화나트륨이 녹아있는 물, 그 다음 철가루가 있어요. 뭐를 할까요? 그렇죠. 물하고 이제 철가루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가루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얘는 일단 지금 염화나트륨은 물에 녹았는데 철가루 녹았어요? 안 녹았어요. 그래서 얘는 물에 대한 다 적지 않을게요. 물에 대한 블라블라 용해도, 물에 대한 용해도를 보면 되겠네요. 얘는 이게 완전히 녹지 않잖아요. 그쵸? 물을 비교해 봤을 때 지금 철은 녹지 않아요. 대신 염화나트륨은 녹았죠? 그러니까 물에 녹지 않아요. 용해도를 가지고 얘를 한번 어떻게 하면 되느냐? 얘는 바로 이렇게 거르면 되겠네요. 얘는 거름의 방법을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뭐 거름 장치 이런 것들을 이용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과정, 세 번째는 뭐를 해볼까요? 지금 염화나트륨이 물에 녹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뭐하고 뭐를 나눠줘요? 물과 염화나트륨을 블라블라 염화나트륨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얘는 어떻게 하면 될까? 뭘로 하면 될까요? 증류로 하면 되겠네요. 끓는 점을 이용해서 얘를 증류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끓는 점입니다. 끓는 아니고 끓는 점을 이용해서 얘는 그러면 방법을 증류의 방법을 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얘를 가열해줘요. 그럼 물 같은 경우에는 수증기가 돼서 이 수증기가 된 걸 다시 냉각해서 물을 따로 분리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얘네들이 다 섞여있는 이 혼합물을 분리해봤습니다. 뭐를 이용해서? 물질의 특성을 이용해서 한번 해봤습니다.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각각에 대한 방법들과 같이 연관지어서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자, 모두들 고생 많이 했어요. 잘 정리해서 시험 잘 보도록 합시다. 교과서 꼼꼼하게 읽어보고 시험 문제 꼼꼼하게 잘 읽어보세요. 고생 많았어요. 안녕.